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 4년 차 아이의 엄마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니 또 다시 힘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다가오는 지루한 김장이 며느리이신 분들은 다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댁은 김장에 환장하는 집이에요. 대추 김치뿐만 아니라 각종 김치들을 하루에 다 담아냅니다. 일은 고된 일이지만 더 힘든 것은 시댁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동서 때문에 생각만 해도 너무 가기가 싫어요. 그래도 작년에 어머님과 한바탕에 동서가 좀 정신을 차리긴 했어요. 하지만 한평생 살아온 그 가치관이 어디 가지 않아요. 마주치는 순간마다 화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동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미워 죽겠어요. 만행을 저지른 동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남편은 장남이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또한 시부모님도 계십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시부모님 집에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계시고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며 시댁 식구들은 모두 생캐릭터가 없어서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 한 년 후에 아이를 낳았고 어머님은 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저희 아이를 거의 어머님이 키운 것 같을 정도로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배가 살살 아픈 것 같지만 아이는 장염 같아서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고 약한 장염이라고 하네요. 아, 저는요. 그런 줄도 몰랐어요. 장염이라는 게 제가 잘 돌보지 못했나 봐요. 어머님, 감사해요.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 특히 계절이 바뀌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아파서 이런 일로 자책하지 마세요. 아, 애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어머님은 정말 어른이어서 생각이 참 많고 깊으신 분이셨죠. 물론 아버님도 모두 좋은 분들이세요. 여기 사연들 들으면 대부분의 시부모님들이 화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결혼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부담을 주지 않으셨어요. 흔한 잔소리도 안 해주셔요. 묵묵히 자식들을 보살피시는 모습이셨죠.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은 원래부터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들 둘 키우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흔한 잔소리를 한 번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아유, 그런 적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나도 화를 많이 내고 욕도 했어요. 그랬어요. 지금은 참는 거야? 아이, 어머님이 그러셔서. 그게 참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말을 아껴서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말을 아껴줘야지. 내 자식한테 어떻게 대하든 부모 자식이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버리면 관계가 어긋나거든. 시어머님의 마음은 정말로 행복한가 보군요. 부부가 살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아버님도 어머님과 성격이 매우 비슷하셨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정말로 어머님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네요. 어릴 적에는 많이 혼나기도 했고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잘라서 이제 어른으로 되어 대하는 것 같다고 하네요. 물론 저도요. 그런 시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친부모님은 모두 졸업하고 귀농 생활을 하시기로 하셔서 시골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은 시부모님께서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갚고 싶은 마음에 외식을 우리끼리 하지 않고 무조건 시부모님과 함께 가요. 빵 회사를 같이 사고 회사에서 상품권이나 과일 등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어머님에게 가져다 드리고 그렇게 시어머님도 아끼지 않고 잘 사용해 주셔서 서로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아이도 보시고 한 동네에 살면서 매일 서로의 얼굴을 보는 사이에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시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진짜로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저 매일매일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뿐이에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없으시고요.
필요한 말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게는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데 오히려 제가 시어머님께 여러 이야기를 자주 나눠요. 회사 일이나 친구들과의 갈등, 우리 아이의 잘한 점 등등 그때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제 기분에 공감을 많이 해주시지만 싫은 말은 하시지 않으시고 조언 또한 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것을 속으로 간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로 제가 잘 결혼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전생에 어떤 덕을 쌓아서 이런 결혼을 했는지 생각했더니 이런 행복이 평생 이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저는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배려해드린 추가 문구를 제공해 주세요. 들어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결혼 생활이 싫어지기 시작한 건 서방님은 구원이고 동서는 의사예요. 흔히 페이닥터라고 하죠. 병원에서 일하다가 개인 병원으로 이직해 조금 더 큰 내과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닐 거 알지요. 대단한 동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 계급이 어디에 있는지, 신분제도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동서와 서방님을 보면 유난히 동서가 서방님을 약간 무시한다는 듯이 잘난 척을 해요. 그런 모습을 직계란 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한 예로 서방님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이게 되는 날이었어요. 점심에 온다고 했던 부부가 아무런 말도 없이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돼서야 도착을 했어요. 아, 솔직히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댁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쉬느라 늦게 왔겠지. 지들끼리 더 시간을 보내고 싶겠지 하고 넘기세요. 누구 하나 뭐라도 하지 않은 시댁에서 까칠한 동서가 와서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는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 동서가 서방님께 물을 갖다 달라 했어요. 자기야, 나 밥 다 먹었는데 물 좀 가져다 줘. 보리차 말고 생수. 서방님은 그 즉시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생수를 한 잔 가져다 줬어요. 아니, 이건 미지근 해잖아. 시원한 생수 없어? 냉장고에 있던 생수. 아, 그 다 마셔서 베란다에 있는 거 가져온 거야? 시원한 생수는 이제 없는데 그럼 얼음 넣어줘. 밥 먹고 나서는 시원한 물을 마셔야 개운하다 말이야. 알면서 왜 미지근한 거야? 갖다 줘. 모두가 밥을 먹고 있는 걸 보니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저도 며느리이지만 시댁에 와서 동서가 서방님을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좀 꼴사납게 느껴졌죠. 시부모님의 표정을 보니 싫은 표정을 지었고 계셨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주지는 않으셨어요. 제 기분이 언다고 시부모님이 계신데 손 아래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지를 수 없잖아요. 서방님도 바보같이 그 짜증나는 상황을 또다시 받아주고 있어요. 어떤 공주인가 싶더라도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최대한 돌려서 말했어요. 서방님은 동서한테 참 잘 된다. 이게 사랑인가 동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요. 지켜줘야 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형님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돈을 더 벌어야 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제게 잘하는 거예요. 뭐, 돈, 동서. 부부 사이에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누가 더 잘하는지 그런 것은 어디에도 사랑으로 인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 주변에선 다 그렇다고 해요. 남편이 돈을 더 잘 벌면 아내가 더 잘해주려고 하고 제 경우는 반대니까 남편이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누가 결혼을 사랑만으로 해요? 서방님 진짜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돈을 더 벌어도 아내가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형수님 말씀처럼 진짜 아내를 좋아서 잘하고 싶어요. 자식이 생기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요? 그냥 잘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어요. 자기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거야? 내 월급이 조금도 의식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지. 당신의 월급보다 당신 그 자체가 좋다는 거야. 자기는 가만 보면 눈치가 없어 내 생각을 COMMENT.
말에 그냥 맞다고 하면 돼. 왜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야? 동서가 자꾸 말싸움을 조장하며 분위기가 한순간에 쌓여서 어른들도 다 계신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계속 목소리를 높여 싸우게 됐다. 이때 묵묵한 하신 아버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너네 그러지 말고 밥 다 먹었으면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와. 밥 덜 먹은 사람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줘야 해. 아기도 있는데 말은 조심히 해야 해. 아버님이 기분 나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조심할 텐데 동서는 서방님을 과감히 째려보았어요. 어머님은 심장이 죽어가는 듯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 다른 방으로 옮겨갔다. 2차전을 하더라도 동서 입에서는 서방님을 무시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서방님은 계속 답답한 듯이 듣기만 하고 한숨만 쉬었어요. 서방님이 조용히 있는데 말다툼이 잘 마무리되어 가는 듯 했는데 이런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나한테 왜 그래?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라는 거야 뭐야? 어떻게 며느리에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밥을 먹는 자리에서 말이 많으니까 그렇지. 원래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야 하는 게 맞지. 지금은 아버님 편들 거야? 당신은 나랑 결혼했지? 아버님과 결혼했어? 당신이 그렇게 효자라면 왜 나랑 결혼했어? 아버님과 계속 같이 사조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소리가 다 들렸고 듣다 제가 그만뒀어. 어머니, 제가 가서 좀 말리러 갈까? 동서가 좀 그럴 것 같네요. 이러다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요. 같아요. 듣고 있는 남편도 표정이 안 좋았고 어머님이 저를 말리며 아버님께 그러시네요. 이래서 애들한테 말할 때는 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하셔서 내 자식이면 몰라도 며느리는 친자식이 아니라니깐 다르게 들릴 수가 있거든. 아, 어머님, 아버님이 말 잘못하신 거 없어요. 나쁘게 말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동서가 너무 꼬아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야? 남의 자식한테 뭐라고 하면 내 자식이 더 힘들어져. 둘째 화나면 누구한테 풀겠어지. 서방한테 풀겠지. 우리는 그냥 묵묵히 바라만 봅시다. 더 뭐라고 했다간 저 불난 집에 부채질 될 것 같으니 그때서야 어머님 아버님의 의중을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 잡아봤자 집에 돌아가면 며느리가 남편한테 그 스트레스를 풀 테니 결론적으로 내 아들만 피곤해지니 참는 게 좋아요. 거지요 정말 현명하게 그런 날 다행히 서방님이 잘 마무리해 주어 동서가 조금 진정이 되었고요.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님과 아이케어를 위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서방님이 가깝게부터 앉아서 서방님의 목소리가 전화로 넘어왔어요. 나는 지금 큰애네 집에 와 있어. 오늘 큰애도 휴가에서 같이 있다. 왜? 무슨 일이야? 지금이 바쁜 시간이야? 라고 하니 엄마가 우리 아내에게 한 달간 한 번도 전화를 안 했다며 물어보더군요. 혹시 뭘 감정 섞인 거니? 아니, 그런 건 없어. 둘째, 며느리가 바쁘다고 생각해서 안 했을 뿐이야. 아이? 왜 무슨 일이야?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 아내한테 보일 일이 없고 자주 연락해주지 않아서 우리 아내는 엄마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지 의심하는 것 같아.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연락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 아이, 무슨 연락이 필요해? 연락이 필요하면 너에게 하면 돼.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와이프가 시댁에 적응하는 중이니까 엄마가 살짝 챙겨주면 좋을 텐데. 아이, 그건 새아의 논리야. 내 논리에 따르면 시댁은 최대한 대할 수 있는 게 좋지. 할 말이 있다면 그때 하면 되고 친하든 친하지 않든 미우나 고우나 한 가족이니까. 뭘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그렇지 말라고 해. 너나 절은 잘해주면 그럼 될 거야. 결혼한 후에 어머니가 그렇게 소리치는 걸 처음 봤어요. 오나하신 분이 이렇게 큰 소리도 낼 수 있다는 걸 보고 놀랐어요. 동선이 참 이상해. 연락해도 기분이 나쁘고 연락을 안 해도 기분이 나쁜 그런 관계가 어려워. 그 스트레스를 남편도 견디지 못한 모양이네요. 자기 엄마에게 전화해서 그만두었어요. 모두가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싸움한 후에 엄마도 화가 나서 계셨어요.
원래는 내가 아이를 돌보는 게 맞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내게 실수를 할 것 같아. 회사에도 월차가 있잖아. 나도 그 월차 개념대로 오늘은 일찍 출근해도 될 것 같니? 엄마는 당연하죠. 용인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우리는 가족인데 왜 그런지 모를 말을 하시는지요. 많이 속상하시죠. 동서도 서방님이 참 그러시네요. 제가 차려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기분 풀 겸 산책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너도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편히 쉬세요. 집으로 돌아가시는 엄마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제가 마저 집안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서가 전화해왔는데 이번에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그렇게 어머님을 꼬시면 기분이 좋아요? 승리한 것 같은 기분 드냐고요. 아, 동서야, 미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님을 꼬셨다니까. 말을 알아듣게 해줄래? 형님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겠죠. 학벌이 떨어지는 형님인데 사람을 홀리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더 있어요. 어머, 동서 말이 좀 심하다. 여기서 학벌이 왜 나오고 어머님을 꼬셨다는 게 무슨 말이야? 대체야, 형님이 중간에서 어머님과 저 사이를 이간질해 어머님이 절 찾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날도 형님이 제 남편과 시비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싸웠잖아. 안 그래요? 동서야, 앞뒤 생각 잘하고 말해. 내가 누구에게 싸움을 붙여넣게? 지금 싸움을 거는 건 동서. 난 어머님을 꼬인 적도 없고 동서와의 간첩 관계를 한 적도 없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는 분도 아니시고 어머님은 동서가 힘들까 봐 시댁이란 존재가 짜증날까 봐 동서를 건드리지 않는 것뿐이에요. 아, 솔직히 어머님 마음에 들고 싶으면 동서가 먼저 전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 동서는 모든 게 다 남 탓이고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식이었어요. 사람을 열받게 하는데 재주가 있지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다 제 탓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서 반박을 아주 조목조목 해주어야 해요. 동서와 말하려고 하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동서네는 부부싸움 후에 어머님께 따지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 화를 엉뚱한 곳에 푸는군요. 그 탓에 다른 사람까지도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부모님과 남편도 동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동서가 저를 건드리면 달래며 화를 풀게 해주는 액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 그래, 내가 너보다 어른이니까 참는다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휴, 나도 어머님을 닮아가나 보다. 어머님은 웬만해선 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역시 사람은 주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버팀목이 점점 없어졌어요. 어느 날부터 어머님은 저에게 모든 일을 떠넘겼는데 동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주방 일에 손도 못 대게 하셨죠. 그러면서 묘하게 기분 나쁜 말까지 하셨어요. 그네야, 내가 좀 고생 좀 해줘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가 조금 더 고생해 줄래요?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동서도 고생하고 있는데 설거지 정도는 동서한테 좀 시켜주세요. 내가 너를 믿고 있으니 이제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 그러니 내가 뭐라 하든 뭘 시키든 서러워하지 말고 이해해주세요.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다 말할게요. 알겠어요. 설거지만 하면 되죠. 저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조만간 다 갚을 거야. 어머님은 습관처럼 나를 위해 고생해 주신다면 나는 다 기억하고 나중에 갚아줄 거라 했고요. 어떤 말이라도 속상해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버리는 결정적인 날이었어요. 바로 작년이거든요. 김정 날이었던 날이에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 동서가 오기 전에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동서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들어와. 나 어서 와라, 어서 와. 오, 힘들진 않았고 길이 많이 막혔지. 안방에 이불 깔아져 있으니까 거기에 누워 있으라고 하시고 따뜻하게 어서 가서 누워 있으라고 하셨어요. 생전 처음 보는 어머님의 호들갑이 있었어요. 아,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사실 좀 놀랐어요. 동서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나 싶었죠. 그래서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님, 사무임신했어요? 그래서 누워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은 평소와는 좀 다르셨어요. 시어머님은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 표정이었고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상한 말로 저를 열받게 했어요. 일부러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둘째가 의사가 되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많이 하는데 힘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는 학창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으니 당신이 학벌이 높지 않아서 김장은 오늘 내가 혼자 해야 할 것 같아요. 모두들 이해가 되시나요? 학벌이 높지 않아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더 하라는 게 맞아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참을 수 없어서 혼났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왜 학벌이 나오나요? 김장을 하는데 왜 학벌 이야기가 나오나요? 아, 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화내세요? 형님,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에요. 사람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조금은 덜 힘들게 살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저는 의사가 된 이유도 이게 그 이유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존경받고 싶어서요. 받으면서 편하게 살려고요. 그게 김장인데 무슨 상관인가요? 어머님한테 다 같은 자식이라 생각하시겠죠. 공부 잘한 자식과 못한 자식을 구분하실 건가요? 형님이야 다 같은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시는 건가요? 이번 김장 재료는 제가 다 샀어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려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형님도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아쉬우면 돈을 더 내놓으세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더 내라는 말이면 돈을 들이면 제가 김장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 내가 그냥 해. 우리는 목욕탕에 갔다 올 거니까 너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님, 김장을 저 혼자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있는데 배추 70포기 파김치, 동치미 등을 저 혼자 어떻게 해야 해요? 아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당신의 남편과 시아버지를 둔 채로 가기로 했으니까 3시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쉬러 가서 돌아올 거니까요. 알겠죠? 시어머니는 목욕용품을 챙겨서 동서와 서방님과 나가고 계셨어요. 동서는 기분 좋아 보이며 따라갔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정말 깜짝 놀라셔서 그대로 멈춰 계셨어요. 그 정도 돈이면 제가 낼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내지 못해?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동서가 우리 집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바꿔줬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친구들이랑 만날 때 호텔 뷔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럼 돈을 못 버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래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자식은 공부하고 돈을 잘 버는 자식은 놀러 다니셨어요. 아이고, 아빠야, 이렇게요. 좀 과한 것 같아요. 보이는 곳이 전부가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말인지 몰라서 그저 서운할 뿐이었고 화가 났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생각이 있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알던 시어머님이 아니라는 생각에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지 의아했고 어머님을 너무 좋게 생각했었나 싶었어요. 우리 시어머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돈을 좋아하는 건 다 똑같구나 생각했고 역시 시어머님도 더러운, 욕심 많은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김장을 할 때 목욕탕에서 시어머님과 서방님을 속으로 욕하면서 그렇게 많이 김장을 했어요. 다행히 전날에 어머님이 미리 재료를 손질해서 양념을 만들고 속을 채우고 밥도 못 먹고 부지런히 일했어요.
계속 인상을 쓰며 일을 하니까 우리 남편은 계속 제 기분을 살피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김장이 저녁이 훨씬 넘어서야 끝났고 배추김치부터 파김치, 동치까지 만들었어요. 김장을 다 하고 뒷정리에 한창 했을 때 오전에 나간 의사 동선의 부부와 어머님은 저녁 8시가 넘어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일은 다 했는지 확인하는 말을 먼저 하셨어요. 애미야, 김장 다 했냐? 다 추웠냐? 하고 마지막으로 좀 보자. 다 통에 넣었지네.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배추가 좀 덜 절어서 양념간에 좀 세게 했어요. 지금 드시면 좀 짜다고 느끼실 거예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제가 잘 담가둔 김치통을 열자 말하셨어요. 제가 만든 김치를 쭉 찢어서 먹더라고요. 어머님은 만족해 하셨습니다. 동서가 또 문제를 만들겠어요. 어머님, 좀 짜주세요. 형님, 내가 의사 아빠한테 먹으면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요. 아무튼 머리가 텅텅 비니까 이런 것도 모르나 봐. 어머님은 괜찮다는 표정이었지만 동서의 말에 제 기분이 살아났다.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할 기분도 없었고 동서와 말싸움할 기운도 없었죠. 파김치는 어떻게 다 먹냐? 동치미도 했다. 해야지. 저는 냉장고에 넣었던 파김치와 동치미를 꺼내어 어머님께 드렸고 어머님은 하나씩 맛보시더니 만족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파김치를 먹고 배추 김치를 다시 먹고 나서 입에 있던 김치를 싱크대에 퇴하며 뱉는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김치를 먹을 수 없어요. 김장을 다시 하시라고 어머니께 부탁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김치에는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그가 신대를 뱉어버리고 어머니께 김장을 다시 하라고 부탁하는 말까지 해서 나도 화가 났어요. 이런 예의 없는 처자는 찾아보기 힘든데 왜 정중하게 다가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내 기분도 대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행동하고 동생까지 조종하려 하니까 화가 납니다. 오늘은 김치를 만드느라 힘든 하루였는데 맛이 없어도 수고했다는 말부터가 먼저일 텐데요. 동생의 태도와 말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배추 김치 한 포기를 꺼내어서 먹었습니다. 나한테 왜 맞았는지 알아? 경우가 없는 건서야? 어디서 예인국 끓여 먹었니? 머리가 어디로 나가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어머님도 잘해주는데 내가 돈으로 잘 대해주니까 나에게 찾아왔는데 왜 형님은 너를 왜 쳐다보는 거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이해도 못하는 거 알지?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제일 위에 있는지 알잖아. 그래서 어머님도 내 앞에서 설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당신이 왜 눈치를 채겠어? 행동하기 전에 생각 좀 하고 말해야 해. 머리가 나쁜 것은 어디든 쓸모 없으니까. 이런 거지들을 상대해주니까 그들도 나랑 동급이라 생각해. 정말 기가 차.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할지 깜깜해서 말이 막혔어. 그런데 조용히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흥분을 하시더니 머리채를 잡고 김치통에 얼굴을 파묻는 거예요. 그리고 동치미 국물을 그녀에게 부어버렸다고. 이제 봄에 이게 뭐예요? 어머님도 미쳤어요. 이것들이 왜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을 거야. 야, 이미 지녀나. 내가 미쳤겠지만 머리 없는 것을 핫김치에 파묻어버릴까. 그런데 형님한테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든. 그리고 나의 돈 때문에 너는 눈치를 봐. 너는 공부만 잘했지. 머리가 텅텅 비어 있구나. 그래서 친구가 없고 너는 외로운 거야? 눈치가 없어서 이 김치도 못하는 놈이 시어머니는 그동안 참으로 많은 것에 참았던 게 많았는데 동서에게 어마어마한 복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 착한 건 모두들 알잖아. 그러나 갑자기 돌변한 이유를 몰랐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까 동서가 해준 가전제품과 호텔 뷔페 식사 때문이 아니었고요. 그 동서 하나. 모든 내용에 대해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가족 전체가 힘든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자기가 동서에게 지원을 넘겨주는 척 연기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한 말이 떠올랐어요. 보이는 것만으로는 전부가 아니며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이유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씀이었죠.
그때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온몸에 김치 양념으로 범벅이 되었고 동치미 국물까지 뒤집어졌지만 가족 중 누구도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모두가 동서에게 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번에는 큰 혼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동서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자신을 말리라고 했기에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내 말이야. 내가 의사이든 회사원이든 아니면 직업이 없는 백수든 상관없다. 그냥 내 아들을 좋다고 하고 내 아들을 좋아한다고 말해주기만 하면 돼. 그것만으로 결혼시킬 이유가 충분했으니 말이다. 아, 그런데 너는 결혼을 조건으로 하고 둘 중 능력이 더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건 두 사람의 문제니까 내 아들과 내가 잘 맞출 거라고 생각했다고. 어머님은 속에서 쌓인 게 많으신지 울분을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습을 보고 있으니까 저까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너는 바뀌는 게 없었고 너를 좋아해도 싫어해도 너는 모든 것을 싫어하더라. 특히 내가 큰 애네를 봐주면서 그 집에 붙어 있는 것을 시샘하고 내가 큰 애를 더 좋아할까 봐 나랑 큰 애를 이간질 시켰잖아. 어머님, 그건 이간질이 아니라요. 사실이잖아요. 형님은 공부도 많이 못했고 전문대를 나온 건 사실이에요. 배우지 못해서 경우에 따라 행동을 하잖아요. 아까 제게 한 말을 받잖아요. 제가 김치로 재 싸다고 고친 건 형님이에요. 물리적으로 쟤를 먼저 친 건 형님이라고 내가 그것만 말했냐? 그 애가 능력도 없어서 우리 장남을 힘들게 한다며 이혼 얘기까지 꺼내지 않았어. 잘 살고 있는 우리 큰애들네 새치어에 우리 애들이 힘들까 봐 내가 그래서 내 편에서 척을 해준 거야? 내가 또 우리 가족도 힘들게 할까 봐 우리 작은 아들은 그렇게 힘들면 됐지. 왜 큰 애들까지 건드려 해? 왜? 어머님은 동서 말을 가려듣는 편이긴 한데 동서의 의중을 안 들어주면 큰 아들 부부까지 힘들게 할 것 같아서 동서 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이,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야. 재수 씨,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그래서 저번에 전화해서 그 사람이 잘 보이는지 알아보라고 한 거죠. 피가 나는 것 같다고 의심해보라고 그러는 건 시어머니한테 예쁨 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이야, 뭐라고 내가 바람을 펴보는 거니? 동서 미쳤구나. 내가 무슨 바람을 펴서 어떤 이유와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똑바로 말해보라고, 아이씨, 짜증나 진짜. 집안에 그렇게 많이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형님 사이에 이간질을 좀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새로 들어왔는데도 저를 거들떠도 안 보시고 형님만 예쁘다고 하잖아요. 남편도 그러죠. 연애할 때는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변한 것 같고. 그런데 형님은 아기도 낳고 아기자기하게 잘 사는 게 꼴 보기 싫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돈 받을 때는 좋다고 했으면서 왜 이러고 다른 말을 하는 건가요? 아, 뭐, 돈이 덜 들려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돈을 더 주겠다는 말에 화가 나서 비이는 김치통까지 던졌습니다. 그때서야 어머님은 단단히 화를 내시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은 동서는 그때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모두가 동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동서가 자꾸 도를 넘는 발언을 하자 서방님이 안 되겠다 싶은 건가 봐요. 당신, 우리 가족에게 사과해야 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당신은 우리 가족 중에 돈이 가장 많은 아빠, 그리고 다음으로 엄마가 가장 많고 가장 없는 사람이 나니까 당연히 서열이 높은 사람은 우리 아빠야. 하지만 여기는 아닌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본 바로는 우리 엄마가 당신 아버지보다 재산이 더 많다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 집보다 돈이 더 많다고 그럼 어떡하죠?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참 싫어하는데 너무 돈을 강조하니까 해야겠다. 나 지금 여기서 선언한다. 다들 잘 들으세요. 우리 집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18평 아파트때 묻은 두 채 아이건 우리 동네 지하철 앞에 있는 상가까지 하나 모두 다 내 것이에요. 나중에 둘 사이에 공평히 나눠주려고 했는데 오늘 결심했다. 그 모든 것을 큰 아이들한테만 줄 거예요. 작은 아이들 너희들한테는 하나도 주지 않을 거라고
어머님도 희귀하신데 동서가 자꾸 돈을 강조하니까 어머님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재산을 모두 넘겨주실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어머님의 말에 반기를 들 않아요. 드는 건 시어머니가 혼자서 고생해서 번 아리와 이산이었기에 버릇처럼 말해온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서열을 가린다는 말을 어머님이 보여주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부동산이 그렇게 많아요. 지하철역 앞에 있는 상가는 꽤 큰데 그게 어머님 것이라고요. 그래, 내 거다. 사업하시는 내 아버지보다 내가 더 많지네. 사상대로 하면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위에 있어야겠네. 그럼 나도 내 아버지한테 내가 했던 말처럼 똑같이 짓거리 볼까? 서열 한번 부려봐. 어디 못 배운 거 티내는 건 아니고 어경 없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 부모 얼굴 내가 먹칠하는 거다 알겠어? 시어머님의 상속 말씀 때문인지 아니면 김치로 기사대기를 연달아 두 방 맞고 정신을 차린 건지 그 다음부터는 동서가 별말이 없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재산 이야기를 꺼내자 꿀을 먹은 벙어리처럼 되었던 것 같았어요.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김치를 싼다고 하며 나를 때렸다. 덤벼들자고도 했고 돈을 거들며 어머니를 무시했었지만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더 이상 큰 소리를 칠 수 없겠죠. 내가 한 말은 똑똑히 기억해. 도라이 세상에 돈 위에 소속된 사람도 없고 돈 아래에 소속된 사람도 없어. 서열 같은 건 없다. 나는 가족이고 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너를 소중히 여기는 거다. 내가 내 돈을 좋아해서 내게 서론을 길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내 방정이 심해서 한 번 더 돈을 거들었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명심해. 알겠어. 그럼 어서들 아주 꼴을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동서를 하며 그날 김치과 동치미 국물을 뒤집어 쓴 채 그의 집으로 처량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살짝 눈물을 흘리는 것도 같았죠. 며칠 뒤에 서방님께 전화가 와서 들었는데 그날 집에 돌아가서 이혼하자고 했다고 해요.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가서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순이 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길리길리 날뛰네요. 어머, 그래요. 동서 입장에서는 그날 많은 일이 일어났고 서방님이 이혼하자고 하면 뭐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처음엔 이혼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지 못했는데 자기도 뒤늦게 깨달았네요. 며칠 생각해 보더니 이 결혼이 조건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바보같이 자기가 누굴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결혼한 거죠. 그런데 가족들께 죄송하지만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건 왜일까요? 풀릴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함께 살고 싶다면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아유, 한마디의 사과로 풀리는 게 부부지 알아요. 그 마음이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냐고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요. 앞으로는 말을 틀려들지 말고 학력이나 직업,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사람을 경멸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말하지 말라고 했고요. 제가 먼저 상을 드릴 거예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가족 모임 때에 선에크가 우리 집에 왔고 검정색 정장을 입고 매우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 형님, 제 무지함과 저무했던 행동들 그리고 예의로운 행동들을 뒤늦게 깨닫고 매우 창피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저가 생각했던 것들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께 가르침을 명심할 거예요. 용서를 받는다면 지금부터는 잘 지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다면 된 거죠. 잘했어요. 똑똑하니까 금방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눈을 뜨고 지켜볼게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얄짤없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가르침이 제 인생을 바꿔준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형님과 아주버님께 용서해 주실 거예요. 솔직히 나는 아직 조금 어색해서 지금은 용서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겠죠?
억지로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이건 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잘할 테니까 잘 알겠어요. 그럼요, 어머니. 형님, 아주버님, 제가요, 앞으로 잘 모실게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동서는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한지 몰라요. 어머님, 아버님은 모두 마음도 여리고 너그러운 분들이셔서 동서를 용서하고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저희를 이간질한 것과 받았던 모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서 이런 말로 쉽게 용서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동서 씨에게 우리 부부를 잘 보이라고 시키려 내리셨지만 시작했어요. 그 뒤로 동서 씨가 너무 언짢아해서 봄에 어머님이 김치를 한 번 더 담그시라는 그때 동서 씨 보고 혼자 다 해야 된다고 시켰어요. 죽겠다고 입이 쭉 나왔지만 저랑 시어머니께 아소리 못 하더라고요. 반성은 뭐 많이 했났어요. 같았어요. 그때 나도 동서가 나에게 해왔던 나쁜 말들이 떠올라 마지막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동서, 이렇게 해서 오늘 안에 김치 다 만들 수 있을까? 고작 10포기밖에 안 돼? 이거 너무 손이 누린 거 아니야? 하도 앉아서 공부만 해서 그런가 일머리는 아예 없네. 사회에서는 융통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 제 말을 들으신 시어머님은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장난으로 한 번 동서를 잡고 싶은 마음을 읽히자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 그 큰 애 말이 맞네. 융통성이 중요하지. 그래도 우리 작은 내가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야? 너 김치 처음 만들어 봤어? 모든 처음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아마 김치 하면 오늘이 떠올릴 거야. 잘했어. 잘했어요. 앞으로 내가 잘 알려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모두 같이 협동해서 김치를 담가보자고. 짜고 매운 숙녀야, 수고하세요. 마구 남은 건네 형님의 말을 듣고 다 마무리하거라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융통성 있게 새기도록 김장을 마무리할 테니까 어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말 잘 들을게요. 저도 점점 좋아질 테죠. 그래, 동서가 그래야지. 근데 손이 좀 어설퍼서 나머지 마무리는 내가 할 테니까 일단 그 손 씻고 수육국이나 삶아둔 동서가 만든 김치로 김치를 마시는 보쌈을 먹자. 그 뒤로 동서가 저한테 미운 짓을 안 해서 뭐 전보다는 편해졌지만 풀리지 않는 앙금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둘이 있으면 좀 불편해요. 그런데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오지도 않아도 되는 날에 저희 시댁이랑 저희 집에 오셔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오라고 하고 수액도 좋다는 걸 들리셨다고 맞으러 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정말 결혼 초와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아이 누가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게다가 어머님이 김장의 진정성이라고 하셔서 올해는 동서 인상에도 신경을 써주시면서 정을 더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번에 70포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100포기를 하시게 되었다는데 너무 과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지금부터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서 얘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정말 밉상 맞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얻어 눈빛부터가 달라졌고 예전의 동서 인상이 날카롭고 예민해 보였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순하게 느껴집니다. 강아지의 눈빛이 내게 유쾌한 인상을 줘요. 성격도 매우 자유분방하고 유쾌해 보입니다. 곧 다가오는 김장 시즌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긴장되고 불편한 날이거나 아니면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먹는 기쁜 날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이야기를 공감해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